먼저 지지난주에 저희가 고등부 이제 간담회를 시작을 했는데 입시의 변화에 있어서 사실은 어느 정도로 지금 페이스를 잘 밟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사실 좀 공감을 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오실 때마다 제가 비슷한 얘기도 좀 드리기도 하지만 오늘은 조금 좀 실질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다 보셨던 이런 키워드들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절대평가로 지금 바뀌었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뭐 진로 선택이 참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더 이상 약간 허구스럽게 이렇게 동동 떠있는 그런 얘기들이 아니라 실제로 진로 선택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스텝으로 옮기지를 못하는 이런 어떤 입시 구조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집중학년제가 있다. 그리고 또 수행평가가 참 중요해지는 그런 어떤 제도이고 비교과 활동 그리고 논술 자,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에 고입이나 대입을 치를 때 입시 제도 중에는 입학사정관 제도가 있다는 것도 좀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얼만큼 잘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고 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하고 어떻게 이걸 준비해 가고 계시는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저희가 고등부 간담회 할 때는 끝나고 나서 좀 늦은 시간에 시작해서 마무리가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다 일일이 좀 응대를 하고 고등부니까 입시가 좀 코앞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 직접적으로 하셔야 될 비교과 활동 그리고 논술에 대해서 다 일일이 상담을 좀 진행을 했었어요. 굉장히 생각보다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좀 적극적이시긴 한데 2학년 학부모님들, 고2 학부모님들이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서 조금 그 경우도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금 고등학생들과 지금 현재 중학교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런 입시 구조가 다 농 익을 대로 익은 상태에서 아이들이 대입이나 고입을 치르게 되기 때문에 수수방관하고 있다가는 당연히 뒤처질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이미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고 결정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페이지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변했다는 것이 근데 도대체 어떤 그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근본적으로 같이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절대평가로 바뀌었잖아요. 엄청난 거죠. 내년이 되면 이제 고1 학생들도 대입 치를 때 절대평가로 진행이 될 거예요. 지금은 다 상대평가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각각 고등학교에서 내신을 더 이상 어렵게 낼 수가 없죠. C등급, D등급이 평균적으로 애들이 너무 많아버리면 자기네 학교가 불이익을 볼 텐데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번에도 기말고사 치는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예를 들어서 50점 받은 학생도 있고 이대국어 같은 경우는 뭐 평균이 50점이다 40점이다 지금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들을 지금 보시게 되면은 내년은 이제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고1 같은 경우. 그래서 일단 절대평가가 대두가 됐고 이것은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약간 뭉개져 있는 점수대 좀 뭔가 명확하지 않은 점수대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수행평가가 굉장히 조금 난이도 있게 또 퍼센테이지도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행평가가 특별히 자녀분들 중에서 좀 약한 아이들이 있죠. 조금 꼼꼼하지 못하고 이러면 일정 잘 놓치고 또 뭔가 이렇게 제출을 할 때 완벽하게 좀 이렇게 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좀 내가 약간 그런 부분이 약하든지 이러실 수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영어나 뭐 수학이나 이런 국어 같은 경우도 지필도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두 번째는 이제 진로 선택인데요. 집중학년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은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근에는 우리 그 서울시내 연희 중학교가 1학년 중간고사를 보지 않았어요. 예. 1학년 1학기 때 진행했던 중간고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얘네는 뭐 했냐면요. 그때 진로 적성에 맞는 활동들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비단 어떤 한 학교에서 국한된 게 아니라 내년이 되면 이제 300개 학교, 그 다음이 되면은 전체 학교로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딱 처음에 입학하자마자 4월이나 5월 초에 보는 중간고사를 애들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뭐 하냐면요. 학교 차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진로 접성 과목이 개설이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활동들을 하고, 이번에 연희중학교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바리스타를 체험한다든가, 아니면 뭐 사회복지를 체험을 한다거나 해서 각각 학생들이 흩어져서 그런 활동들을 실제로 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민을 하시기 전에요. 먼저 말씀을 드릴 건 이미 결정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지.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가장 교육 쪽에 있어서 목소리를 높여 얘기하시는 것은 선행학습 금지입니다. 특별히 선행학습 금지라 그러면 어떤 과목이 떠올려지세요? 수학입니다. 예, 맞죠. 수학이 굉장히 많이 선행이 사실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행학습을 금지시키겠다. 이런 큰 어떤 필두를 좀 하고 있고요. 이 얘기는 있는 아이들,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한테만 교회가 드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학교 진도에 맞춰서 그 페이스로 진행하는 아이들한테도 골고루 기회가 균등하게 가게 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느냐면 이제 우월주의를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는데 이걸 좀 타파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뭐 저보다 사실 어머니들이 더 잘 아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회를 지켜보다 보면은 정말 수백억 원의 자산을 은닉을 한 연희동에 또 어떤 어른도 계시고요. 아니면 정말 우리가 정말 명문사학이라고 불렸던 학교에서도 교육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비리라는 것을 양심 없이 저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떠냐면 이기심, 배려하지 않는 마음들, 내가 잘 되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할 수 없는데 옛날에는 공부 잘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공부 잘해서 경기고등학교 가고 서울대학교 가서 요직에서 정치나 재계 쪽에서 자리를 잡고 있고 인프라가 형성이 되면 그게 성공하는 거였는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지금의 이 시대에 우리가 팽배해 있는 어떤 사회상을 보면은 우월주의가 굉장히 팽배해 있고 이기심이 있고 꺼리낌이 없이 비리를 저질러도 되고 그래도 된다는 것이죠. 내가 잘 살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우리나라 이제 GNP 수준에 맞춰서 좀 너무나 질적으로 좀 많이 괴리감이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도래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월주의를 타파하자. 이제 이런 의도가 있겠죠. 그리고 복지사회를 만들자. 복지사회가 잘 안 되잖아요. 없는 사람 너무 있고 없는 사람 너무 없는데 이런 것들을 좀 맞춰가는 과정에서 교육이 핵심이다라는 어떤 결론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사실 교육이 좀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하루 이틀에 될 것은 아니지만은 10년, 20년, 100년을 앞서 보면서 교육의 흐름을 좀 바꿔가자라는 사실은 좀 의도 자체는 굉장히 선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요, 제가 이제 지인들이나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얘기 많이 하는 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울대학교는 학자들이 가야지. 이제 저희끼리 공부하는 사람이 가는 거지. 경제인이 왜 서울대를 가? 문화인이 왜 서울대를 꼭 가야 돼?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 코데나 카이스트는 색깔이 딱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예종 이런 학교들도 색깔이 아주 명확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지. 왜 무조건 예술을 해도 문화를 해도 아니면 언어학을 해도 왜 무조건 거기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어떤 우리 학생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진로 적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학부모님들하고 소통을 하시고 체험을 하셔야 되고요. 그걸 필두로 해서 그 위에다가 어떤 교과를 입힐 건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비교과가 선택이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좀 진행해야 된다. 이런 어떤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시 시작은 이렇게 이제 됐고요. 이미 조금 바람이 너무 다이렉트 보였어요. 네. 실제로 지금 현재 어떠냐면요.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학생들이 입시를 치를 때 내신 성적하고 수능 성적이 좋다고 해서 대학을 갈 수가 있냐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수능 성적과 내신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 갈수록 점점 없어지고 있고 지금은 이제 아예 없다시피 하는 거죠. 저희 내신 성적과 그리고 수능의 최저등급을 맞췄다는 전제 하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논술을 하던가 아니면 입학사정관 제도의 스펙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 특기자로 가던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 학생부 전형이라고 해서 내신이 아주 극상위권으로 좋던가.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보통 입시를 치르는 아이들은 내신과 수능 플러스 논술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내신과 수능 플러스 입사제 스펙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변에 보시면 막 그런 걸 열심히 하는 고등학생들을 많이 보시나요? 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결국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공부만 해요. 공부도 만만치 않잖아요. 전체 과목의 등급을 이렇게 올린다는 게 만만치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푹 가버렸고 입사제 스펙 같은 건 준비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부분이 다 논술 전형으로 몰리게 돼서 논술 전형의 대입 전형은 지금 거의 한 60대 1, 80대 1, 많게는 200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어야만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200대 1이나 60대 1이라는 경쟁률은 실제로 그 1에 들어갈 확률은 굉장히 적은 거잖아요. 특이한 케이스고 아주 특별한 논술을 썼던 학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200명이라는 그 숫자에서는 허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다 봤다는 거다.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도 입시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하다못해 이제 우리 학생들 지금 중학생이잖아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이 입시를 치를 때는 어떻게 되겠냐 이런 것들이 눈에 이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놀던 땅 따먹기 기억나시죠? 옛날에는 이렇게 흙이 많은데 요즘 애들은 흙이 없네요. 그렇죠? 이렇게 땅 따먹기를 할 때 누군가는 열심히 선을 긋고 목적지를 세팅을 해서 어디를 가서 이렇게 루트를 가겠다라고 하는 반면에 누군가는 이렇게 가만히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자녀가 우리 자녀가 아닐런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자문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땅 따먹기의 핵심 키워드는 진로와 학과 설정입니다. 이게 없는 상태에서 입사제를 준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오늘도 제가 아까 점심때 통화를 어머님하고 드렸는데 계속 진로 적성을 안 정하셨다는 거예요. 고1 학생인데 이과를 갈 거는 맞는데 남자아이인데 어딜 갈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드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 필독서도 드릴 수가 없고 거기에 걸맞는 비교과 활동도 교회 활동 같은 것도 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이제 가정에서 어머님들 또 아버님들하고 아이들하고 이걸 설정을 어느 정도 큰 구획 정도는 정해 주셔야만 사실 그 다음 스텝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그렇다면요, 복잡한 말씀 다 그만두고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일단 진로 선택이에요. 아이가 미술을 잘한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술을 잘하고 좋아하는 게 취미지, 그걸로 직업으로 할 건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동생들도 앉아있는데, 내가 미술을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것과 그걸 통해서 직업을 갖고 돈을 벌어서 산다는 것은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 구분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많은 정보의 바다처럼 인터넷이나 여러 서적이나 여러 사이트를 통해서 이미 굉장히 검증될 만한 자료들은 많이 있고 아이하고 얘기를 해보시는 거죠. 야,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성향이 있느냐? 네가 정말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냐? 너가 정말로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성향이 조금 있는 아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소통을 하시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좋아하고 즐겨 하는 것과 실제로 평생 동안 직업으로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시는 시간들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고민하셔서 예를 들어 중3까지 고민하시거나 고2까지 고민하시게 되면 좀 늦다 이거죠. 스펙을 준비하시는 시간들이. 그래서 일단 핵심적인 부분을 보시는 것처럼 진로 선택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위에 뭘 해야 되냐면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겠죠.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좋아하는 거 시키면 되지 뭐. 우리나라 너무 주입식이야. 아니 지가 좋아하는 거 하고 밥벌이 하고 행복하게 살면 되지 뭐. 큰 돈 안 벌어도 되지 뭐. 근데 사실 그런가? 그쵸, 큰 돈 안 벌어도 되죠. 근데 애들한테 제가 올해도 수업하면서 물어봤어요. 중학교 1학년인데 야, 뭐 되고 싶냐? 그랬더니 하다 결국 얘기를 못하는데 근데 나중에 잘 되고 싶지. 네, 잘 되는 게 뭐야? 30평대 이상 아파트 살고 싶지. 중형 자동차는 사고 싶지. 결혼해서 여행도 가고 싶지. 나름대로 즐기면서 캠핑도 하고 싶지.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유치하지만 잘 사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그걸 다 원하죠, 사실은.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정말로 어떤 기본적인 대학의 4년제를 가고 그다음 자기 인생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든 하고 싶은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지식은 돼 있습니다. 60% 이상 돼야지 말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없이 예를 들어서 이게 빠졌어요. 내가 진로 선택이 너무 명확해요. 예술 쪽이 너무 강하거나 음악 쪽이 너무 강하거나 뭐가 굉장히 강합니다. 과학 쪽이 강하거나. 그런데 교과 공부, 학교 공부 내신이 엉망이에요. 얘는 못 가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걸 어떻게 증명을 보여주실 건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과가 그 위에 반드시 입혀져야만 합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옛날처럼
얘가 만약에 로봇공학을 너무 좋아하고 그쪽에 푹 빠져있는 아이인데 은미치, 기가와 국어, 사회까지 다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런 아이라면은 수학, 과학, 그리고 영어는 기본이에요. 영어 A, B형 지금 현재 나눠져 있는데 이공계나 문과 계통이나 다 영어 비형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서울에 있는 4년제 도공예대학교에서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걸러내 주시는 작업을 학부모님들께서 하시는 거예요. 정보를 얻게 되시면은. 그리고 그 위에 로봇공학을 하는 아이는 이제 교과가 선별이 되잖아요. 얘가 좀 주력해야 될 과목, 그리고 주력하지 않아도 될 과목이 선별이 된다면 그 위에 이제 거기에 걸맞는 비교과 활동들이 시작이 되죠. 여기에 맞는 필독서가 생길 것이고요. 여기에 맞는 교내 활동이 있고 교외 활동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많이 오해하시는 것은 교회 활동은 되게 잘하는 아이들, 뭐 영재원 출신들, 아니면 올림피아드 뭐 수상자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입사제로 학생을 선발하는 그 명수하고요. 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의 명수를 비교해보면 10분의 1이 안 돼요, 얘가. 그러면 나머지는 뭘로 뽑죠? 경시대회만 뽑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경시대회는 뚜껑을 열어보면 A라는 애가 저경시, 이경시, 요경시까지 다 수상한 경우가 많잖아요. 복수 지원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허수를 다 드러내면 사실상 입사제로 학생 선발하는 그 경우의 수는 그렇게 내놓으라 하는 너무나 좋은 스펙만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아이가 진로를 선택했고 교과가 입혀진 상태에서 일관성이 있는 활동들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거죠. 그게 경하거나 중하거나 간에 일관성이 있냐를 본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냐면 논술에 대한 어떤 표현이고요. 논술은 결국 이 학생이 진로 선택을 했고 교과를 했고 비교과 활동을 했다는 것을 마지막에 어떻게 검증하나요? 글이나 면접을 통해서 말로 표현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전달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옛날에는 사실 머리가 너무 기가 막히게 좋고 막 서울대 나오고 포대 나오고 이런 분들이 막 너무 샤이하고 막 연구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요직에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나 커뮤니케이션 사회고 대학을 가도 레포트 대신에 거의 다 PT로 지금 거의 시험을 애들이 보고 있고요. 학생들 앞에 교수님 앞에 나와서 모두가 다 발표를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모든 수업의 일종이고 또 영어로 발표하는 것도 아주 일반적인 예시들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마지막에 꽃이죠, 꽃. 회사에서는 영업이 꽃이듯이 입시에서는 논술의 말하기와 글이 결국에는 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하다. 이제 이런 차근차근 어떤 우선순위와 핵심적인 어떤 단계를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거 이제 키워드가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 내용들. 여기서 이제 비교과 활동에서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교내 활동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이주학원이 그래도 은평구에서는 가장 영어과 한 과목으로는 사이즈가 제일 크고 인지도가 있는 학원이라고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면 좀 이상한데 아무튼 저희가 이제 개수를 세어보니까 우리 중등부에서 여학생들의 학생들이 한 40여 군데의 학교에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 2학년 합쳐도 이게 뭐 인천중학교에서도 오고 저기 화전 쪽에서도 오시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는데 이 아이들을 다 저희가 메인 학교라고 솔직히 보면은 좀 오바죠. 너무 전략 없는 거고, 저희가 그래서 이 인근에 24개 학교를 선발을 해서 그 학교들의 교내 활동을 다 정리를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1월달부터 12월까지 어떤 교내 활동들이 있는지,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교내 활동이라는 것은 내년에 바뀌고 내후년에 바뀌는 거 말고요. 일반적으로 항상 고정적으로 진행되는 이런 교내 활동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조사하다 보니 너무나 교내 활동이 없는 학교가 많아요. 그리고 또 되게 많이 하는 학교도 많고요. 고등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의 주력 학교들의 교내 활동을 저희가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소통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영어 듣기평가, 영어 말하기 대회, 에세이 쓰기 대회 같은 것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프로치를 해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모두를 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두를 할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면 거짓말이고 그걸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죠? 이게 되는 아이들이죠. 교과에서 흔들리는데 지금 비교과를 놓고서 이 아이하고 저희하고 막 시청자도 설레발을 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되는 학생들을 저희가 봤을 때 이런 활동들이 진행이 된다는 소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직업 선택의 종류에 대해서 좀 재밌는 설문조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박이에요. 외교관, 변호사, 검사, 의사, 채권자, 약사. 보통 드라마 소재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직업군이고 저희 엄마가 시집 보내고 싶어 했던 직업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뭐 미팅도 한번 안 해봤던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그 직업들을 보시니까 어떠세요? 사실 욕심도 나시고 이런 걸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드시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죠? 근데 지금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저희도 이런 자료들을 조사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참 놀랍고도 재밌는 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이 표는 딱 느낌이 어떠세요? 저희가 만든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중1 진로 탐색 집중 학년제, 아까 연희중학교 예시를 드렸는데 그 연희중학교 애들이 1학년 때 1학기 중간고사 안 보고 직업 탐색을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죄송합니다만 이런 직업은 단 한 개가 없어요. 애들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희가 탑반에서 설문조사하고 다 이미 진로적성 카드라는 걸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거의 지금 반에 20명 중에서 치과의사가 10명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 부모님 영향이 많이 있다고 사실 생각을 해요. 주변에서.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오히려 이런 건 하나도 없고 뭐 스포츠 강사, 프로게이머, 용접원, 공예원, 기금속 가공원 뭐 이렇게 시답지 않고 있는 우리 어머니들이 만족하실 수 없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왜 그런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외교관은 우리 1년을 한번 정산을 해서 봤을 때 1년에 외무고시가 지금 현재 32명을 뽑습니다. 1년에. 우리 인구가 몇 명인데 그중에 32명 정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변호사는 이제 뭐 사실 보고 변호사로 가는 사람이 120명 1년에 그리고 거기서 이제 검사로 되는 사람이 42명 또 이제 의대 서울연고대 뭐 경희대 이런 의대 우리 서울시내에 있는 의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의대의 졸업생들이 보통 300명 그리고 치과의사가 300명 약사가 200명이 된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아까 제가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에 우월주의 타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정말 완전 우월주의. 그리고 완전 초상위권에 있는 그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직업들을 체험해보라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건데 또 재미있는 것은 바로 그 다음 페이지죠. 왜 이런 직업들을 선택하지 말라고 하냐면 직업 선택이 변화되는 시대에 지금 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법고시, 아까 변호사나 검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사법고시를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폐지가 돼서 2017년에 폐지가 되고 로스쿨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대학에 법학과가 이제 없고 뭐 사회학과나 정치학과나 문과 중에 뭐 아무데나 지금 가고 싶은 데를 가서 공부를 하고 정말로 변호사, 검사, 판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대학원을 로스쿨 가라. 그래서 거기에서 시작을 다시 해라.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도 보시면 행정고시는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은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급공무원 되고 싶어 하잖아요, 아이들이. 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고급공무원에 대한 꿈이 많이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보시면 대학생들도 굉장히 국정원에 들어가는 게 1순위예요, 지금 애들 같은 경우. 그리고 외무고시, 외교관 되는 것도 되게 좋잖아요, 멋있고. 근데 외교관이 되려면 외무고시를 봤어야 되는데 2013년도에 이미 폐지가 됐습니다, 외무고시가. 그리고 의과대학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의대를 들어가서 사실은 의사고시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잖아요. 의사고시를 또 합격해야 되고 인터넷을 거치면 의사가 되는 건데 의과대학의 인원이 점점 감소가 되고 있고 의학 전문 대학원이라는 게 생겨서 거기까지 인수를 해야만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약학대학 역시 마찬가지로 PET인데 지금 들어갔고요. 지금 이런 아까 이렇게 세로에 쫙 있었던 그 선호도가 굉장히 심했던 그 직업들은 결국 보니까 이거네요. 20대 전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남자애들 같으면 군대 갔다 와서도 29, 30까지 공부를 해야만 30살 이후에 그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근데 확률적으로는 어떤가요? 해마다 200명 아니면 300명. 그렇죠? 다 합친 명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쪽 직종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직업을 원하신다는 거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벌써 딱 한번 정말 펼쳐놓고 한번 얘기해보자는 거죠. 얘가 20대 전체를 공부를 할 만큼 그렇게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인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리고 나는 그때까지 얘를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가. 어쨌든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대학을 보내고 대학을 보내고.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딸만 둘인데 군대 안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돈 벌 날짜가 제가 보니까 대략 68세까지만 돈 벌면 되더라고요. 그 뒤에는 이제 시골 가서 개 키우면서 살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애들이 30까지 공부한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지금 이미 결정된 바이기 때문에 고민 당연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부모님 기분 좋으실 때 아버님하고 이렇게 너는 의사가 돼! 집안에 그래도 의사가 하면 있어야지. 변호사가 돼! 그래야지 좋지. 이런 얘기들이 너무 이제 구시대적인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의 학과 선택은 권력의 부와 창조, 부의 창조의 어떤 기준이 되지는 더 이상 못한다는 거죠. 정말로 이 직업을 가지려면 올바른 윤리의식과 그리고 사회에 어떤 환원할 수 있는 기본적인 리더십과 배려심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벌자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20대 전반에 뜨거운 혈기가 있을 때 정말 그 직업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부모님의 선택이 아니라 본인의 경험과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기. 지금은 애들이 치과의사라고 제가 쓰는 게 본인의 경험과 본인의 의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부모님의 의지겠죠. 그런데 20대 때 얘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군대 갔다 오고 대학 졸업하고는 그때 선택하라는 거죠. 대학교 때 선택하지 말고. 그리고 기본 학습 과정과 대학 이상의 경험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 남을 배려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의 기본 소양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 사회의 리더가 된다면. 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여드렸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고3까지 연계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은 이제 저희가 전문이니까 먼저 중학교 때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부모님들이세요. 우리 진로와 취미 쪽을 탐색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취미로 할 건지 아니면 직업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당연히 하셔야 돼요. 고등학교 가서 하신다는 건 조금 늦은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직업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진로를 디자인한다는 설명을 지금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가능하다면 그 미국이나 이제 사실 캐나다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애들이 반드시 봉사활동을 해외나 어디서 해야지만 그 이수 시간이 있어야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그 초중고에서의 어떤 봉사에 대한 내용은 약간 눈 가리고 아웃식이 좀 많죠. 이수 시간만 채우면 되고. 그런데 실제로 일단은 OECD 국가 중에 좀 교육 선진국이라는 국가들은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죠. 정말로 디자이너가 되고 싶고 인테리어를 하고 싶고 건축을 하고 싶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그걸 진짜로 몸으로 거치고 그 어떤 레퍼런스를 다 받아가지고 와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까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디자인을 좀 하셔야죠. 검색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왜 고등학교 2학년이냐면 바로 지금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직전. 그러면 이 시기가 될 텐데 이 시기에는 얘가 이제 모평을 전국연합 모평을 1학년 때 2번, 2학년 때 1번, 총 3번을 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로를 디자인한 애가 교과를 입혀야 되잖아요. 교과에서 이미 점수가 나왔어요. 앞으로 더 올려야 됩니다. 물론 올리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미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교과와 비교과를 접목시켜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 계산이 나와줘야 되죠. 자,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제 목표 대학과 목표 학과들을 4-5개는 설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그 학교에 맞는 논술을 준비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딱 고등학교 2학년 지금으로부터 1년 지나면 바로 입시잖아요. 출시해서 원서 쓰고 논술 시험 보러 돌아다니고 이게 겨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름 지나자마자 바로 하는 거니까 요때 결정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언제 결정하시냐면 고3 올라가요. 그러니까 6개월 뒤에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논술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애가 그때 논술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뭐 녹번둥의 베리타스 뭐 연신내 뭐 오추식 논술, 뭐 무슨 논술, S 논술 해서 찾아다니시는데 너무 늦죠. 기출문제를 풀기에는 기본적인 논술 이 쓰기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것과 논술에서 말과 글을 잘하는 것은 좀 별개 같아요. 공부 되게 잘하는데 글 진짜 못 쓰는 애들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 등급이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어떤 과목을 선택할 거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고등부 학부모님들 고등학교 자녀분들을 두고 계신 학부모들이 계셔서 사실은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최저라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 서연고를 갈 거다, 스카이를 갈 거다 그러면은
우선 선발의 기준이 조금 내려갔어요. 올해부터. 국영수가 합의 작년까지는 3등급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11이어야 되는데 괴물이죠. 111 같이 된다는 게. 그런데 올해는 112, 그러니까 합의 4가 돼도 된다는 게 올해 기준입니다. 우선 선발 기준. 근데 최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능의 그 등급을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일반적으로 서울에 있는 15개 대학, 20개 대학 이 정도는 이제 3등급짜리 하나, 아니면 2등급 2개, 이 정도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영수 4판 다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수능에 4과목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 얘의 진로 적성, 그리고 이 문이과에 맞는 2과목만 2등급, 3등급,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또 데이터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내가 2학년 선택을 했어요. 그럼 이제 고3까지 딱 갔을 때, 이제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죠.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4과목 중에 버릴 건 빨리 확실하게 좀 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솔직히 좀 친한 분들한테는 이때 말씀을 드리면 안 될 것 같다고 엄마한테. 수학이 지금 계속 과외로 했고 했지 않냐. 중3 때부터 쭉 했는데 고2 어렵다는데 수학이 계속 5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물가인데. 근데 수학을 해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거든요, 제 입장에서. 제가 영어학원 원장인데, 누구한테 수학 하라 봐라, 대입인데 수학 포기하십시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입시 컨설턴트 누구를 찾아가도 뭘 포기하라는 얘기 절대 하면 안 되는 건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좀 친한 분들이나 이런 경우는, 그냥 버리세요, 언니. 제가 그냥 안 돼요. 올려봤자 지금 4등급인데, 5나 4나 뭐를 가느냐, 지금. 정시로 갈 거야, 수시로 갈 거야. 그래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사실, 요때 하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2과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고2 어렵다는데 2과목을 선택하고 다 버릴 수는 없으니까 한 3과목 정도를 끌고 오다가 고3 때 이제 선택을 해서 나머지 확실하게 버리고 이제 관리해야 될 과목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과 스토리 만들고요. 그 다음에 수시에서 6번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6번 지원할 때 스펙을 준비하는 학생은 예를 들어 2-3개는 입사제로 쓰고 또 2-3개는 논술로 쓰는데 스펙 준비하지 않은 모든 대부분의 학생들은 특별히 우리 이 서부학군 다 논술을 쓰는 거예요. 6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고3 때 준비를 해가지고 기출문제들을 못 풀어본 상태에서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당연히 재수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서부학군의 일반계 고등학교가 4년제라는 얘기가 그래도 나오는 거예요. 너무 늦게 자꾸 6개월 뒤에 자꾸 시작을 하신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영어학습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이제 큰 얘기 드렸으니까, 입시 얘기 드렸으니까 이제 영어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이들이 지금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를 봤잖아요, 그렇죠? 만족스러운 학생들도 있으실 거고, 좀 생각보다 너무 우리 아이가 내 기준에 부합을 한다, 실망을 하신 경우도 있으시죠? 저도 오늘 문자 메시지를 2주하고 초등부에서 받았는데 단어 테스트 탈락했더라고요. 어저께 밤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 저희 딸이 단어 탈락이라고 저도 문자 온 거예요. 저를 학부모니까 그거 하나만 봐도 제가 이 간담회 중요한 게 이렇게 기분이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오늘 밤에 가서 뭐라고 이걸 얘기를 하니까 혼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런 마음인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제 중학교 올라와서 딱 보니까 내가 마음 같지 않으실 경우 있잖아요. 물론 만족스러운 경우도 있지만 근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등부에서 끝나는 학원이 아니라 고등부 대입까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애들의 루트가 이렇게 눈에 보여요. 그리고 왜 저러는지도 알겠고 이런 전반적인 이제 노하우가 좀 쌓이게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근데 대부분 어떠냐면 이제 9%에 해당되는 빨간색 곡선을 보시면 제일 이상적이죠. 올라가는 거예요. 가면가수. 중1 때 영어, 중2 때, 중3 때, 중3 때 약간 애가 맛이 가잖아요. 중2, 3때. 그때 내버려 두셔야 되죠. 뭐 그때도 계속 뭐 특강 들어라 어쩌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애 상태를 좀 보시면서 보듬어 주실 유일한 인생에 있어서의 존재가 엄마니까 조금 이렇게 같이 좀 호흡을 하셔야 될 때가 있을 텐데 어쨌든 얘는 이렇게 올라서 중3, 고1, 고2, 고3까지 등급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9%가 돼요. 그리고 뭐 정말 잘했어요. 중1 때. 내신을 잘했겠죠. 중1 때 잘했다는 거. 중1, 중2 때는. 학교에서 막 전교 점수가 뭐 5% 안에 들고 4% 안에 들고 이런 게 많잖아요. 들었는데 중2 때 약간 멈추더니 중3 때 좀 올라가더니 고등학교 가더니 별볼이 없는 거예요. 3등급 나오고 4등급 나오고 이래가지고 있어요. 꽤나 돼요. 이런 아이들이 또 존재합니다. 그러니 까만 색깔은 뭔가요? 예, 1학년 때 딱 잘했어요.
어렸을 때 막 원어민 있는 학원도 보내시고 영유도 보내시고 나름대로 투자를 하셨는데 중1 때야 솔직히 쉽잖아요. 중1 때 뭐 헬로 하와이 이런 거 나오는데 그때는 잘 봤는데 중2 때 되니까 얘가 약간 맛이 가더니 떨어져서 고1 때 가니까 진짜 딱 6월 목표 보니까 4등급, 3등급 이런 일이 있어요. 저희 고등부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무려 30%가 되고 그리고 제일 이제 퍼센테이지가 높은 건 이렇게 급격한 하락은 아니더라도 점차적으로 약간 추락 곡선을 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되게 많다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만든 그래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적 곡선에서 영어의 어떤 수능이라든가 이런 등급을 통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봤더니 이거죠. 너무 내신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떤 연계선상이 고등학교 1학년까지도 계속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저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렀는데 예일여고 이제 학부모님이셨는데 중간고사 때가 너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이 너무 안 나왔다. 영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내신 관리해주는 학원에 가야 되겠다. 근데 어머님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전체 내신을 합산해서 평균 몇 점이다라는 중학교 마인드에 아직 못 벗어나십니다. 뒤에는 그렇게 추산이 되지 않는데 이미 설명을 드리기에는 선을 좀 넘어간 부분이 있더라고요. 마음의 결심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경우 틀렸으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고객한테. 그래서 거기서 조금 정리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되지 말자고 사실은 어학원에 보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좀 튼튼한 영어 실력을 다져야지만 고등학교 가서 지금 당장 내신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전반적으로 좀 필요한 것들이 돼야지만 고등학교 가서 좀 튼튼한 영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이 나와요, 그냥. 고등학교 가서 뭐 이것저것 특강 듣고 이런 애들은 보통 보면 중학교 때 영어 공부 안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빡센 단어 관리나 문법이나 이렇게 듣기 관리를 해보지 않은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아니면 짧게만 해본가, 6개월, 8개월. 요즘에도 고등부에 이제 신입생들이 어저께도 한 7명이 있는데 히스토리를 쭉 보고 어디 보내줬는지를 보면 이유가 다 있어요. 왜 3등급인지 4등급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보시는 거는요, 아까 그런 성적 곡선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전국의 고등학교 성적 순위 2등급 비율입니다. 왜 2등급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2등급까지, 그러니까 수능의 2등급까지가 쉽게 말씀드리면 학부모들이 좋아하시는 대학에 가요. 서영고, 뭐 중경 외시 요 정도까지 서성환이 중경 외시까지 2등급이면 가죠. 물론 비교과를 좀 입혀야 되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영역에 2등급이라고 하는 평균 점수를 전교생을 한번 이렇게 고3이 됐을 때 치러보니까 이런 식의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1위가 어디냐면은 그 용인에 있는 용인외고예요. 이름은 외고지만 사실 전국구 자사고라는 거 알고 계신 거죠? 그렇죠? 지금 대박이죠. 90%, 전교생의 90%가 국영수 탐구까지 다 따라가서 평균 2등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위가 이제 대원외고가 88%고 진짜 아름다운 숫자들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하나가 이번에 좀 선전을 못해서 지금 68.30% 맞나요, 언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실 첫 회지만은 이렇게 약간 심정이 조금 부진한 그런 상태가 좀 있네요. 여기다 좋은 데네요. 일반계고도 있습니다. 강남에 있지만 뭐 피문고라든가 반포에 있는 세화고등학교라든가 대치동에 있는 은광여고라든가 이런 애들은 지금 보시면 어떤가요? 34%, 30%. 그렇죠?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한 학년에 300명 정도가 돼요. 그렇죠? 그럼 30%면은 339, 90명 정도가 평균 2등급이라는 얘기예요. 엄청난 숫자예요. 엄청난 숫자. 괜찮네요. 90명 정도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갈 수가 있다. 그렇죠? 일반계고인데. 그런데 먼데 말고 우리 애들 갈 수 있는 고등학교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대고고, 중앙고, 이화여고, 수공고, 동성고가 있고 대성고는 카운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성고가 자사고로서 실적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고등학교들을 보니까 아까 보시니까 피문고, 은광여고도 지금 30%대를 넘어갔었는데 실제로 보니 19.7%, 16.2%, 16.4%, 20% 안팎. 여기가 되게 또 등록금 비싸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일반계고도 또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숭실고, 예일여고, 충암고, 영지고, 상암고 몇 퍼센트인 것 같아요? 평균 4과목이 2등급을 딱 때리는 아이들이 전교에서 몇 명이나 될까요? 5에서 8%가 2열 넘은 거예요. 재원생들.
3, 5, 15 전교에 15명이나 10명. 거짓말 아니라 현실적으로 저는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다 너도 나도 3, 4등급이에요. 그냥 눈을 뜨고 보면 다 4등급, 3등급 뭐 이러고 그거 안 하고 시험 볼 때 긴장하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전교에서 10명이 못 가는 게 지금 일반되고 소부학원의 어떤 현실이에요. 그럼 여기를 막 보내셔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보실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번에도 이대부고 간 애들, 이화여고 간 애들 제가 지금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중학교 때 조금 애가 이렇게 상위권이긴 한데 솔직히 중학교 때 상위권이라고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조금 열어봤을 때 진짜 수능이나 토셀이나 이런 객관적인 점수에서 몇 등급인지가 중요하지 상신에서 뭐 몇 퍼센트 이런 거는 전혀 카운팅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그 아이들이 보니까 이대부고를 갔는데 100등 안에 못 드는 거예요. 이화여고를 갔는데 100등 안에 못 들어요. 근데 등록금은 사실은 한 4배가량, 3배 이상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특별한 케어를 받지 못하는 대상이 속해 있어요. 근데 그건 자명한 사실이었잖아요, 어차피. 근데 그것도 자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거죠. 중학교 내신만은 너무 신봉하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수학이든 영어든 좀 객관적인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중3 때 말고 중2 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그렇게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경우는 사실 가지 않아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학하는 아이들도 많이 보게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진로 적성이 첫 번째고 그 두 번째가 교과고요. 그 세 번째가 비교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과가 안 되는 애들이 비교과만 막 하느라고 난리가 나요. 바빠 죽겠고 막 잠도 못 자고 뭐 이러는데 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몇몇 학생한테 사실은 이대공을 다니는 아이들한테 전학을 아닌 것 같다 지금. 너도 지금 뭐 갈 길을 모르고 지금 완전히 막 바쁘기도 하는데 좀 그렇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 곡이 있었습니다. 2등급을 하는 이유는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중학교 영어를 그렇다면 저는 이거 같아요. 이제 이주와 어학원 수강료가 사실은 뭐 10만 원대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입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처럼 이렇게 설명도 드리고 말이 아니라 어떤 행동으로 또 결과물로 보여드려야 되는 입장인데 이럴 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고등학교 올라가서 대입에서 치르는 수능에 2등급 이상 받자는 거죠. 정확하게 숫자 2를 받자는 겁니다. 4나 5 할 거면 안 보내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단순하게 1, 2년 정도 갖고 사실은 해결은 안 되는 것 같아요. 6개월, 8개월 갖고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매주 월요일마다 주간 회의를 해요. 중등부, 초등부, 고등부 다 하는데 이제 숫자를 보죠. 몇 명이고 신입생이 몇 명이고 퇴원생이 누구냐. 그럼 퇴원생이 쫙 있으면은 사유를 쓰고 몇 개월인지를 쓰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6개월 이하인데 퇴원했다 그러면 사유를 쓰지 말라고 그래요. 물론 저희가 뭘 잘못한 것도 있겠죠. 하지만 6개월 동안의 결과물을 보고 퇴원하시는 경우면 그걸 리뷰하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1년 이상이나 2년 이상이 그러면 우리는 엄청나게 리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고 회의도 하고 깨질 사람은 깨지고 좀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아무래도 단어, 문법, 본문학기, 서술형, 주관식 내신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어떤 용어들이 어떠신가요? 너무나 지역적이죠. 영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도 제가 문법도 수업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투부정사 그러면 이렇게 멍 때리고 있어요. 오늘 투부정사 하는가 보다. 그 문제에서 투 동사 원형이고 ing면 투부정사 선택하면 돼요. 왜? 오늘 투부정사 배우니까. 그죠? 동명사 답이 아닐 거예요? 오늘 투부정사 배우니까. 이렇게 뭔가 전체적인 지도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의 투부정사에만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퍼즐 게임 하나를 딱 들고서 그것만 쳐다보고 오늘 이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돌다 보면 사실은 전체 그림을 당연히 볼 수가 없고 그 상태로 졸업을 하면은 사실 문법이 완성도가 떨어지고요. 그래서 문법이라는 게 늘 말씀드리지만 기초 기본에서 한 4번 정도 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정규 수업이랑 정규 수업이랑 특강 이렇게 돌 수밖에 없어요. 돈이 좀 들더라도 사실은 2학년이나 3학년까지 그게 좀 돼야지 고등학교 가서 수학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펼쳐지니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좀 합쳐져서 숲을 좀 봐야 되는 좀 추상적인 이런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중학교 영어 학습의 방향은 중1, 2 때는 어떻게 보면은 학부모님들이
좀 만족스럽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작업을 많이 하죠. 단계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단어를 외우고 지금 독해 같은 경우 이제 토플 교재나 수준이 조금 낮은 교재나 좀 중간 교재나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듣기도 하고 다 뭔가를 막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중1 때는 그게 돼야지 돼요. 그게 돼야지만 이제 중3 때 올라가서 저희가 이번도 지금 하는 게 6월 학기부터 중3 학생들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모두가 다 수능을 해요. 레벨이 낮아도 수능을 합니다. 그래서 교재가 다 수능이에요. 중3이지만 이미 6월달부터 시작이 됐고 뭐 인근에 숭실고등학교나 예일고에서 선택하는 그 모의고사 문제집이 있어요. 이렇게 넘기는 문제집 아시죠? 긴 모의고사 문제집을 다 사서 그게 또 교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훈련들을 해야 돼요. 어차피 중3을 졸업하고 고1이 되면 이게 안 돼 있다고 해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거는 클리닉이나 다른 식으로 해야지 걔하고 이걸 해봤자 걔가 3개월을 못 버티고 퇴원을 결국은 해요. 안 맞는 거예요, 코드가. 그래서 어찌됐건 정상적인 궤도라면은 중1 때 기본적인 단어, 문법, 듣기를 좀 영역마다 건강하게 잘 갖춰놓고 중3 때부터는 유형학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건강한데 유형학습이 안 돼 있으면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시간 내에 못 풀거나 유형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유형학습을 통해서 점수 올리는 작업들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얘가 몇 등급인지 예상을 100% 거의 다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참고로 국어도 한번 해봤어요. 고1 올라가서 겨울방학 때 국어 모의고사를 한번 풀려봤어요. 국어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6월 부평 때 국어 시험지를 처음 봤다는 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풀려봤더니 그것도 역시 싱크로율 100%. 3등급이네, 6월 9일에. 근데 이런 유형학습을 안 하고 올라가는 애들이 전국의 수험생이 이제 해마다 수능 치는 애들이 70만 명이고 그 중에 19만 명이 재수생이면 50만 명이 한 학년에 있는 건데 50만 명 중에 연구조사 결과 그 어떤 설문지 조사를 보니까 40만 명은 이걸 안 하고 올라와요. 그 뭘까? 깔아주는 고마운 존재인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조금 더 해보면 그런 분들이 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객관적인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중3이 되면 2학기부터 무조건 수능으로 진행이 되고 물론 탭사에는 계속 패스를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수능과 탭스를 바로 시작할 수 없는 아이들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숫자의 학생들이 모여서 표준 편차나 어떤 표본 집단을 발휘하고 있는 토셀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저희가 객관적인 기준을 하는 거죠. 상신, 연서, 추감, 명제의 내신 시험이 아니라 이런 것들로 기준을 잡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토셀 시험지의 성적표인데요. 작년에 저희 학원의 가장 핫 이슈가 바로 이 성적표였어요. 초등부도, 중등부도, 고등부도 저희만의 성적표를 만들었죠. 그래서 1번부터 35번까지가 듣기 문제예요. 듣기 문제. 그리고 36번부터 70번까지가 일종의 독해 문제입니다. 근데 말하기, 뭐 쓰기 문제다, 읽기 쓰기 문제다라고 하지만 다 독해요. 다 독해고 여기는 듣기인데 이 문항수마다 사실은 그 유형이 정해져 있고 난이도가 결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얘가 틀렸어. 전체적으로 점수가 70점이다. 그래도 70점이 똑같은 70점이 아니거든요. 듣기가 굉장히 잘하는데 독해서 와장창 나가는 애가 있고 아니면 전반적으로 좀 약한 애들이 있고 이걸 알아야 거기에 맞는 특강을 하거나 보강을 하시라고 하거나 가해를 하시라거나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70점이니까 3등급 그러니까 특강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저희랑 공감대를 형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부분들. 그래서 4등급 문제들은 파란 색깔인데 얘는 다 맞은 거예요. 4등급 문제는. 그리고 3등급 문제도 총 5개, 15개 다 맞았어요. 2등급 문제를 하나를 틀렸네요. 그리고 1등급 문제는 총 2개를 틀려서 87%를 받아서 결과적으로는 1, 2등급 쪽에 문제가 좀 있다 얘가.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을 틀리지 낮은 문제는 거뜬하게 잘 맞추고 있다는 결론이 분석 결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실제로도 1급을 받은 그런 탑반의 어떤 학생의 성적표를 실제로 보고 계시는 거죠. 좀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틀린 유형에 대해서 아까 유형학습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같은 경우도 이제 독해 지문 자체가 15개 유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난이도가 극상이라고 할 수 있는 빈칸 추론 문제, 혹은 또 어법 문제, 주제문 요약 문제, 그 스타일들 애들이 맨날 틀리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유형학습 정리를 오답 노트를 하는 식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조하고 노트 아시죠? 혹시 애들이 스프링 노트 갖고 다니고 보시면은 그게 홍보용 치고는
원가는 너무 두껍죠. 되게 두껍죠. 그 원가가 저희가 3,000원이 거의 다 되는 건데, 다음에는 좀 안 할까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홍보용이 아니라 그거는 자기만의 영어 노트를 좀 만들라는 거죠. 학교에서 배우는 거, 학원에서 배우는 거, 나만의 뭐 정리, 이상적인 경우는 그런 건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애들이 그거를 잘 활용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얇은 노트가 아니라 굳이 그걸 드렸던 이유는 중3 때까지 중1이라면 차근차근 나만의 노트로 좀 정리하는 지구화되는 부분을 좀 보자. 이런 것입니다. 이게 거기에 적혀있고 숙제로 거기에다 좀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학교죠. 네, 학생과 부모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좀 하고자 하는 방향은 이거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학생과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저희가 좀 공감하고 싶은 건 이거죠. 먼저 첫 번째는 학생의 성향과 진로를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 그러니까 되게 성과가 있는 거는 자주 말씀드리니까 확실히 많이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하고 통화하신 어머님도 지난번까지 저하고 농담 따먹기처럼 고위공무원 한대요. 고위공무원. 어머님 제발 좀 고위공무원이 뭡니까? 아 몰라요. 지가 고위공무원 한대요. 고위공무원은 도대체 뭘 갖고 고위공무원이라고 하는 겁니까? 이랬는데 오늘 전화 오셔서 컴퓨터 쪽 공학 쪽 뭐 정리하고 싶다고. 그리고 지지난주에 상담드렸던 학부모님은 원래 애가 산업공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내일하고 1학년인데 수학교육학과로 바꿨으니 거기에 대한 필독서 라인을 좀 수정해서 달라. 너무 좋잖아요. 이런 식의 상담. 너무 좋습니다. 너무 막 카타르시스가 생겨요.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내신은 어느 정도인지. 토셀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몇 급수에 있는지. 그리고 그게 급수라는 그 숫자에만 너무 주목하실 게 아니라 영역별로 또 난이도별로 봤을 때 어디에 구멍이 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셔야 되겠고요. 예, 이런 분석이 좀 필요하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학습 방향을 설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상담은 학부모님들이 직접 아이디어 강의를 하시지만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서 저희랑 같이 진행을 하게 되시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고 플래너를 세우고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선택과 집중을 훨씬 더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는 그런 그림, 하나의 시나리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방학 특강을 실질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번 여름방학 특강이 여러 개가 까지는 않았고요. 필요한 특강들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기본 문법하고 부패 어법하고 유형학습에게 이제 세 가지 특강밖에 안 열려요. 그리고 탭스가 하나 또 열리게 되고 이건 탭스 반에 해당되는 아이들이니까 보시면 되겠는데 기본 문법은 저희 이지연 강사라고 지금 이제 근무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강사 경력 자체는 8년 이상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시면은 전체를 다 알고 있어요. 얘가 뭐가 약하고 뭐가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지 얘를 드릴을 시키는 것들을 감을 못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파악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장의 오형식을 모르고 품사를 모르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영어에 처음에 파닉스가 안 되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듯이. 그래서 이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초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나만의 문법 정리 노트를 만들기. 그래서 저희가 그 문법 시간에 그 워크시트를 선생님들이 매번마다 만드시거든요. 진도를 나가면. 근데 그거 보시면 스스로 자기가 자기만의 노트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을 좀 보시게 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내신 기출 풀이.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응용까지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응용에서 내신 기출에서는 어떤 식으로 풀이를 하는지까지 보여드리는 교재는 직접 만드신 교재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중 교재가 아니라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들만 해서 8인처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독해어법은 그러니까 고급, 중급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2학년, 3학년 정도 학생들이 들을 수 있거나 중1, 2 중에서 조금 수준이 있는 중급 이상의 문법 특강을 보시게 되고요. 역시 약간 비슷한 패턴이지만 난이도가 상당히 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형학습은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으면 객관적인 점수를 올리는 작업을 사실 좀 해버리면 애한테 되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문법도 나름대로 좀 했고 단어도 좀 어느 정도 계속 가오고 있고 물론 부족하지만 이런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토셀이라는 시험 아니면 뭐 수능이라는 시험, 탭스라는 시험에서 기출의 유형을 잘 모르면 절대 잘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성취감과 또 수능으로 가기 직전에 어떤 객관적인 수준을 좀 올린다. 이런 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잠시 후에 선생님이 수업 중이셔서 한 10분 정도 뒤에 이제 들어오셔서 이 소개를 좀 최희정 선생님이랑 같이 드리게 되고 인사를 좀 드리게 될 거고요.
일단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인데 궁금하신 점도 많이 있으실 거고요. 제가 오늘 막 사실들까지 엄청 나중에 보다 보면 제가 인상을 이렇게 쓰고 막 되게 화를 내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되면 되게 죄송합니다. 일단 질문이 있으시면 좀 자유롭게 주시고요. 또 이런 거 아니더라도 그 학원에 대한 전반적인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진행된 내용이나 뭐 특강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죠?